외신 특파원이 본 살아남은 대표 살지 못한 정당의 진실.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럼 뭐 아무것도 어떻게 못하는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챕터 1. 15년 특파원의 눈에 비친 이상한 장면. 저는 2011년부터 아시아 정치를 취재해온 외신 특파원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통신사의 규정상 기자는 뉴스의 뒤에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경력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35주년 추도 현장, 홍콩 우산혁명의 최전선, 방콕 군부 쿠데타 당일의 긴장감, 미얀마 군사정권의 탄압 현장 저는 그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극적인 정치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생명을 건 단식 투쟁도 여러 번 목격했죠. 2014년 태국의 반정부 시위 당시 한 야당 지도자가 14일간 단식했습니다. 2019년 인도에서는 농민운동가가 20일 넘게 단식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무엇을 얻으려는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 2026년 1월 22일, 저는 서울 양지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지지자 몇몇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한국방송사 촬영기사 옆에 서서 앰뷸런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드라마틱하죠. 단식, 삭발, 노숙, 농성 이런 퍼포먼스는 한국 정치 문화의 일부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호텔방에서 뉴스 클리핑을 하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MBC 뉴스에서 김재섭 의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Representative Survived, but the party did not.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부학적 진단이었습니다. 같은 날 프레시안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단식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건강만 잃었다. 박근혜가 등장했다고 해서 정치적 효과가 크게 나오겠느냐?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정치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표면적 서사와 실제 정치공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드라마와 그 뒤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종종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김재섭과 김종인의 발언은 바로 그 숨은 메커니즘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단식 종료 뉴스로 보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존과 정당의 생존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 결집과 확장이 왜 다른 개념인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중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저는 그 모든 질문이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다시 양지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챕터 2. 양지병원 앞 의료가 아닌 정치를 보다. 1월 23일 오전 10시, 저는 다시 양지병원 앞에 섰습니다. 전날의 소란은 가라앉았고 병원은 평온했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지만 언론 카메라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관찰했습니다. 15년 경력이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큰 사건 다음 날의 고요함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순간, 그때 비로소 진짜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한경 매거진 보도를 다시 읽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양지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법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더 큰 싸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정치부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여의도를 출입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이송이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다 있죠. 장 대표는 실제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8일 단식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병원은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공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 논점이 이동합니다. 단식의 성과를 묻는 대신 건강 회복을 바라게 되죠. 둘째, 비판이 완화됩니다. 누가 병원에 누운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셋째, 시간을 법니다. 당내 현안들 한동훈 제명, 윤석열과의 관계, 이런 폭탄들이 일단 유예됩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 당시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시위 지도자가 부상으로 입원했는데 그 순간 언론의 초점은 시위의 정당성에서 부상자의 회복으로 옮겨갔죠. 의료는 정치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그 기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병원 선택도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병원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4층짜리 깔끔한 건물, 재활의학과 전문, 조용한 주택가 위치 모든 것이 휴식과 재정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건 완벽한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타임아웃은 누가 기획한 걸까요? 장동혁 대표 본인일까요? 아니면 당 지도부일까요? 혹은 외부의 누군가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단식 종료의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챕터 3.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답의 정치공학. 단식을 그만두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경향신문 1월 22일자 보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목은 박근혜 방문에 눈물 훔친 장동혁, 8일 만에 단식 중단이었습니다. 기사 속 결정적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즉답했다. 저는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15년 경력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정치에서 즉답은 위험합니다. 특히 생명을 건 투쟁을 끝내는 결단에서 즉답이 나온다는 건 어딘가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출입기자 3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식 종료가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기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갑작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 건 간단한 일정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기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 즉답은 확실히 이상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민해보겠다. 당과 상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죠. 즉답이 나왔다는 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자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졌거든요. 장 대표가 정말 쓰러지면 당도 곤란해지니까요. 그래서 명분 있는 종료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이 세 증언을 종합하면서 2014년 태국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의 단식도 14일째 되던 날 한 원로 정치인이 방문해서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즉시 받아들였죠. 나중에 밝혀진 건 그 방문 이틀 전에 이미 야당 내부에서 출구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에서 극적인 장면은 종종 연출됩니다. 이건 거짓말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프레임 관리입니다. 단식을 더 이상 못 버텨서 중단했다로 끝내는 것과 존경받는 원로의 권유로 대의를 위해 중단했다로 끝내는 것 둘 중 어느 서사가 더 품위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지층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직접 방문해서 중단을 권유한다면 이건 장동혁 대표에게 명분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즉답은 그래서 이렇게 읽힙니다. 종료 시점과 명분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돼 있었고 박근혜 방문은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이런 출구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건 왜 부담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재섭과 김종인이라는 두 사람의 진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챕터 4. 두 개의 진단 김재섭과 김종인이 본 것. 1월 26일, 저는 MBC 뉴스와 프레시안 기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재섭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 두 사람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진단 MBC 뉴스. 장동혁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 이 문장을 분해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단식은 성공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 정당 차원에서 단식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김재섭 의원은 계속 설명합니다. 지지층 결집은 있었지만 외연 확장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진단 프레시안. 단식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건강만 잃었다. 박근혜가 등장했다고 해서 정치적 효과가 크게 나오겠느냐? 이것도 분해해봤습니다.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정치적 자산 측면에서 수확이 없었다. 건강만 잃었다. 비용만 치렀다. 박근혜 등장의 효과 의문 출구 전략조차 확장에 도움이 안 됐다. 저는 두 진단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결집과 확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단식이 결집에는 기여했지만 확장에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의 생존 전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기존 지지층의 결속과 새로운 지지층의 확보. 그런데 이 둘은 때로 상충됩니다. 저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어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켰습니다. 집회마다 열광적인 환호가 쏟아졌죠. 하지만 중도층과 무당파층을 확장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코어의 열광은 적었지만 중도를 넓게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였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진단은 바로 이 맥락에 있었습니다. 장동혁 단식은 트럼프식 결집을 만들었지만 바이든식 확장은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도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한국은 양당 대결 구도가 강하지만 실제 선거는 중도 2030%가 좌우합니다. 양극단은 이미 결정돼 있거든요. 문제는 움직이는 표입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주요 선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대선 윤석열 48.56% vs 이재명 47.83%, 0.73%p 차이. 2024년 총선 민주당 승리, 중도층 이탈이 결정적. 모든 선거에서 중도층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코어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단식으로 정치 투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건 방법론 자체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1980, 90년대에는 단식이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단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SNS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감동, 존경, 응원 같은 단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도층과 무당파에서는 이해 안 됨, 시대착오, 퍼포먼스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재섭과 김종인의 진단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습니다. 단식은 지지층에게는 감동을 줬지만 중도층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 결과 대표는 살았지만 당은 살지 못했다.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결집과 확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챕터 5. 결집의 성공 코어는 뜨거워졌다. 뉴시스 보도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단식으로 지지층 결집은 있었다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단식 기간 동안의 여론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도는 상승했습니다. SNS에서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당원들은 결속을 다졌습니다. 한 당원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탄핵 폭거에 맞서는 유일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결집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모두 내부를 향한 언어였습니다. 우리, 대표님, 지지합니다. 이건 이미 같은 편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집 커뮤니케이션과 확장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집은 우리 대 그들의 구도를 강화합니다. 적을 분명히 하고 편을 단단히 합니다. 반면 확장은 우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쪽에 있던 당신도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동혁 단식은 전형적인 결집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탄핵은 폭거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대표를 지키자. 이 모든 메시지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묶는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결집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사퇴 압박 완화. 단식 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는 그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단식하는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지지층 동원력 확인. 단식은 여전히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내 정치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셋째, 투쟁 이미지 강화. 끝까지 싸우는 리더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지지층에게는 매력적인 서사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메모하면서 동시에 한계도 봤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내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 밖의 사람들, 중도층, 무당파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중도인 직장인 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단식으로 뭘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인터뷰 결과를 보면서 김재섭 의원의 진단이 정확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집은 성공했습니다. 코어는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밖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챕터 6. 확장의 실패 중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의 발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지층 결집은 있었지만 외연 확장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외연 확장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외연이란 정당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지지층만이 아니라 잠재적 지지층, 중도층, 심지어 상대 진영의 온건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당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확장입니다. 저는 단식 기간과 종료 이후 여론조사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물론 공개된 조사는 제한적이었지만 몇 가지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장동혁 호감도 상승. 중도층의 국민의힘 호감도 변화 없음 또는 소폭 하락. 무당파층의 반응 대체로 무관심. 결집은 됐지만 확장은 안 됐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확장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명분의 공감 부족. 단식의 명분은 탄핵 반대와 당대표직 수호였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에게 이게 단식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인터뷰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당대표 문제는 당내에서 해결할 일 같은데. 명분이 내부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둘째, 방법론의 시대착오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식은 1980, 90년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게 단식은 어떻게 보일까요? 30대 직장인의 말입니다. 저희 세대는 단식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듣고 싶어요. 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말로 설득해주는 게 더 와닿아요.
방법론이 타깃 오디언스와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박근혜 변수.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재섭 의원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층 내부에서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탄핵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인상 속에서 이번 단식 마무리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다. 저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를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 그 과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근혜라는 이름은 지지층에게는 억울함과 동정의 대상이지만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단식 중단을 권유한 장면은 지지층에게는 감동적이었지만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전히 박근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의 딜레마를 봤습니다. 결집의 효과적인 상징과 메시지가 확장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박근혜가 등장했다고 해서 정치적 효과가 크게 나오겠느냐? 이건 박근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상징 정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결집과 확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장동혁 단식은 전자에는 성공했지만 후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생존하려면 결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챕터 7. 중원의 비극 빈 공간의 정치학. 김재섭 의원의 발언 중 가장 날카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른쪽 구석으로 몰리면 중원이 비고 그 비어있는 공간만큼 상대의 운신폭이 넓어진다. 중원 이 단어는 원래 중국 고대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황하중류의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데 누가 중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천하의 패권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원은 바로 중도층, 무당파층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시각화해봤습니다. 정치 지형도 좌측 20% 진보 코어, 중도 30% 움직이는 표, 중도 20% 움직이는 표, 우측 20% 보수 코어. 이 중에서 좌우 양쪽 코어 각 20%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진보 코어는 민주당을, 보수 코어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문제는 가운데 50%입니다. 이들이 바로 중원입니다. 김재섭 의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단식으로 국민의힘은 우측 코어를 더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렸고 중원과의 거리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대선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보수 코어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중도층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메시지, 젊은 층의 공정 이슈, 부동산 문제 이런 중도적 의제들이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식, 탄핵 반대, 박근혜 등장 이런 이슈들은 중도층에게 어떻게 읽힐까요? 한 정치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중원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선거에서 집니다. 간단해요. 한국 선거는 중도가 결정합니다. 코어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김재섭 의원의 표현이 더 정교합니다. 중원이 비면 상대의 운신폭이 넓어진다. 이건 단순히 표를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빈 중원의 효과. 상대의 확장 공간 제공.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오른쪽 구석에 있으면 중도층 공략이 쉬워집니다. 보수는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조건이죠. 정책 공간의 축소. 중원을 포기하면 중도적 정책을 제시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당신들은 어차피 극우 아니냐는 비판에 취약해집니다. 연대 불가능. 김재섭 의원이 언급한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어려워집니다. 개혁신당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데 국민의힘이 우측 구석에 있으면 연대의 접점이 사라집니다. 저는 2024년 총선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중도층 이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대안 없는 야당 이런 평가 속에서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경고는 그래서 절박합니다. 단식으로 코어를 결집시켰지만 중원을 더 비웠다면
이건 전술적 승리이자 전략적 패배입니다. 정치는 결국 숫자 게임입니다. 20%의 열광보다 50%의 온건한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자를 얻었지만 국민의힘은 후자를 잃었습니다. 챕터 8. 유예된 폭탄들 한동훈 제명과 내홍. 김재섭 의원의 인터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당내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제명 반대가 많았다. 장동혁 대표가 한 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명을 사형에 가깝다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극형이라는 뜻이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사태를 처음부터 추적했습니다. 2024년 총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제명까지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명은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복당도 쉽지 않고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전한 당내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제명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내 분열의 징후입니다. 제명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있다는 건 당이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한 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대표 본인도 당내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단식의 또 다른 기능이 보입니다. 단식은 내홍을 덮는 이슈로 작동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8일 동안 당내에서 한동훈 제명 논쟁이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대표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제명 찬성파도 반대파도 일단은 침묵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시간 벌기입니다. 폭발 직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거죠. 하지만 유예는 해결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장 대표가 병원에서 나오면 제명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불거질 겁니다. 찬성파는 이제 건강도 회복됐으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할 거고 반대파는 당을 분열시킬 수 없다고 반대할 겁니다. 결국 대표가 선택해야 해요.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2016년 새누리당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탄핵 찬반으로 당이 쪼개졌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갈라섰고 결국 바른정당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분당했습니다. 한동훈 제명도 비슷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명을 강행하면 반대파가 반발할 것이고 제명을 철회하면 찬성파가 반발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은 상처를 입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이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단식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 8일간 단식하는 동안 한동훈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유예됐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중원은 비어 있고 당내는 분열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홍 해결은 단순히 당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저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식은 8일간 갈등을 얼렸다. 하지만 얼음은 언젠가 녹는다. 그때 국민의힘은 준비돼 있을까? 챕터 9. 생존의 조건 결별과 연대의 딜레마. 김재섭 의원의 인터뷰에서 가장 폭발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살려면 윤석열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공조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같은 당이 결별을 말한다는 건 정치적 지진과 같습니다. 먼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윤 윤석열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다. 비윤석열계. 대통령의 실정이 총선 패배를 불렀다. 당은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 이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재섭 의원은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정치사를 돌아봤습니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과 결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했습니다.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고
친박 세력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했죠. 1997년 IMF 직전 신한국 당연 국민의힘 계보은 김영삼 대통령과 거리를 뒀습니다. YS 실정이라는 말이 공공연했고 당은 독자 노선을 모색했습니다. 결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막대합니다. 결별의 비용, 당내 분열, 친윤 세력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분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국정 동력 상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놀면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법안 통과, 정책 추진, 모든 게 막힙니다. 지지층 혼란. 보수 지지층은 야당과 다를 게 뭐냐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면 결별해야 한다고. 즉, 결별하지 않으면 당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중원 확보의 전제 조건.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2030% 선입니다. 중도층 상당수는 대통령에게 실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일심동체로 보이면 중도층은 국민의힘도 외면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우리는 대통령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 중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혁신당과의 연대 조건. 김재섭 의원이 언급한 개혁신당은 중도보수 성향입니다. 안철수, 이준석 등이 중심인 이 당은 합리적 보수를 표방합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한다면 보수 진영의 재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이 연대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거리를 두라. 개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 배를 타는 건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개혁이니까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해야 비로소 연대가 가능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결별 중원 확보 가능 개혁신당 연대 가능 보수 재편당의 생존. 반대로 결별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동일시 중원 상실 연대 불가능 고립당의 소멸. 이건 생존의 전략입니다. 단식으로 8일을 보내는 동안 이 근본적인 선택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답해야 합니다. 저는 양지병원을 생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곳에서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퇴원하면 그는 이 선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윤석열과 결별할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한동훈을 제명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개혁신당과 연대할 것인가, 독자 노선을 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챕터 10.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26년 1월 27일, 저는 다시 양지병원 앞에 왔습니다. 단식 종료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언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일주일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 10명 이상의 인터뷰, 여론조사 데이터, 역사적 사례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끝났지만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김재섭 의원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장동혁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 이제 이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원. 장동혁 대표는 8일간의 단식으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눈물을 흘리며 중단한 장면, 양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이건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지지층은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사퇴 압박은 일단 수그러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당의 차원.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지층 결집 성공. 중원 확장 실패. 내홍 해결 유예. 생존 전략 미해결. 정당은 여전히 오른쪽 구석에 있고 중원은 비어있고 한동훈 제명 논쟁은 다시 불거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평가가 맞습니다. 단식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건강만 잃었다. 저는 이것이 냉정한 정치공학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감동적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15년 특파원의 관점.
저는 15년간 아시아 정치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치는 감동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늘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태국 2014년 단식 투쟁 이후 군부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홍콩 2019년 우산혁명 이후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얀마 2021년 저항운동 이후 군사정권은 더 강화됐습니다. 극적인 투쟁은 감동을 주지만 그 자체로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전략, 연대, 확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장동혁 대표가 회복 후 복귀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한동훈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윤석열과의 관계도 애매하게 유지되고 개혁신당 연대도 무산됩니다. 결과 다음 선거에서 패배, 당의 세력 축소. 시나리오 2 강경 노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노선을 택합니다. 지지층은 결속되지만 중도층은 더 멀어집니다. 결과 단기적으로는 결집, 장기적으로는 고립. 시나리오 3 개혁 노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포용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개혁신당과 연대합니다. 당내 친윤 세력의 반발이 있지만 중원 확보에 나섭니다. 결과 단기적으로는 혼란, 장기적으로는 재기 가능. 김재섭 의원은 시나리오 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 안 살려면 결별해야 한다는 바로 이 노선입니다. 저널리스트의 책무. 저는 외신 특파원으로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기록하고 맥락을 제공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당신의 단식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에게 당신들은 중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결집 너머의 확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국 유권자에게 당신들은 이 정당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저는 병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4층 어딘가에 장동혁 대표가 회복 중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단식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이 끝나면 다음 장면이 시작됩니다. 단식은 끝났지만 정당의 생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열쇠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중원으로 나갈 것인가? 윤석열과 결별할 것인가? 한동훈을 포용할 것인가? 개혁신당과 연대할 것인가? 확장의 전략을 만들 것인가? 저는 이 보고서를 통신사 본사로 송고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더 리더 서바이브드, but did the party. 한국 대표는 살았지만 정당은 살았는가?